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6월인데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조금 저성장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고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초에서 세수 계획도 세우고 무역 성장률 전부 다 계획을 경제를 상저하고에 다 맞췄어요. 근데 이제 곧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등 상저하고 이거 예상이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박시동 평론가님. 네. 그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0.3 전기 대비 0.3% 겨우 증가했는데 이게 보니까 OECD 회원국 평균이 0.4거든요.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우리가 이런 적이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그나마 이제 내용을 또 두드려 자세히 이제 좀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민간 소비 내수 관련해 가지고 약간 기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네. 이제 겨울 지나고 코로나 풀리고 날씨 좋아져서 잠깐 풀린 거고 원래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뤘던 다양한 뭐 설비 투자 뭐 그 순수출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기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경제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봐도 평균치 이하고 또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그 흐름도 지금 매우 내용적으로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웠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상저하고 그래 상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간다. 다른 나라도 어려울 것이다. 근데 둘 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다른 나라는 좀 이렇게 회복을 잘 했다면서요. 바닥 찍고 다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뭐 아주 고성장 단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성장 뭐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경제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저하고 됩니까? 뭐 제가 상저하고 아닐 거라고 몇 차례 말씀 네, 주셔가지고 네. 봄 내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른바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 그 상황에 대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다지 큰 계획 없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가 나쁜 것보다 정부가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팅전시 플랜 비상 계획이 있어야 됐는데 경제가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뭐 상저하고 해서 네.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부진을 털고 일어서는 거를 전망할 상황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 오르고 네. 성장률은 바닥을 치는 거. 네, 맞습니다. 뭐 고는 고사하고 상저하 고는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왜 걱정해야 되냐면 방금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은 저성장이고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폭증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침체로 들어가는 이런 국면을 보통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네. 지금 우리 수치를 보면은 딱 그거에 부합하는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거의 0%대에 수렴하고 있고요. 네. 물가는 지금 근원 물가 뭐 이거저거 다 고려하면 4%대에서 지금 현재 잡히질 않고 있고요. 실업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고용 자체는 뭐 좋은 것처럼 수치가 이제 포장은 되어 있는데 네. 속을 들여다 보면은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를 빼고 나면은 네. 15세 20% 청년층 취업자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40대 특히 제조업 관련한 취업인데 그게 네. 이제 산업의 근간이거든요. 그쪽은 지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감소 폭이 2년 4개월 만에 현재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상저하 고에서 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지금 수치들은 오히려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고를 걱정할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준에 왔다라는 진단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상저하고는커녕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경제가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라는 말씀 각각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저는 중국에 그렇게 의존하더니 15개월째 적자 늪에 빠진 한국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온 게 잘못이란 말인가. 과거에 돈 많이 번 건 잘못이야. 왜냐하면 지금 돈을 못 벌잖아. 이게 과거를 탓해야 될 문제인지 이 뉴스 헤드라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2000년대 그 한국 경제가 97년 경제 위기에서부터 급속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외생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상입니다. 네네. 나머지 하나가 ICT 또 산업이 갑자기 커진 이 두 가지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줬었던 것이죠. 네. 중국 자체도 뭐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많은 사실 기술 같은 것도 배우면서 따라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고요. 근데 우리가 중국 특수를 누리면서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빨리 커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네. 한국 제품들과 경쟁 관계에 가면서 특히 저가 품목들은 대체하기 시작하는 게 한 2011년 즈음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지속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점점점 더 우리도 고도화되면서 격차를 벌려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도화 부분들이 정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특히 네. 중간재 산업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중국이 구조적으로 중국에게 대체되고 대중무역 흑자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 물론 반도체하고 중국 코로나 봉쇄 효과도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중국에서의 무역 흑자가 기대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런 현상들은 사실 중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특수를 줘서 우리가 덕을 많이 봤다. 뭐 그것도 중국도 덕을 봤지만요. 예. 그건 우리한테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 단지 그것이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진화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더 고도화되지 못했던 거.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중국에 그 너무 의존을 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너무나 몰지각한 이야기예요. 그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네, 박신동 평론가님. 예, 이제 태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까요? 우리가 자원이 많은 나라다. 그러면 우리 산업 구조가 뭐 사우디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럼 바뀌었죠. 제일 관심 갖는 포인트는 국제적으로 지금 원유를 공급할 곳에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 경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네. 이런 나라의 태생적인 상황을 전제해 놓고 봤을 때 네. 중국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탈중국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반도체 중심 경제 구조 하에서는 중국 시장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포션 또 우리가 특히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 이런 포션 없이는 네. 성장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당연한 얘기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 구조를 배제하고 그동안 중국 너무 의존했다라는 논리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랑 그 산업 구조를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중국에 더 많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산업 정책의 영역입니다. 네, 그게. 그리고 뭐 중국 예. 특수가 왔는 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 동안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좋았던 거, 그 혜택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누리지 말고 발로 차. 그걸 안 했었던 게 옳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건지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여튼 네네. 이야기 물론 뭐 같아요. 수출 대상 지역 다변화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세계 경제의 동향, 산업 구조 이런 걸 봐서 준비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수출 다변화 관련해서도 네. 오늘 그 산자부 발표도 있었고요. 앞으로 네. 수출 다변화 관련한 정책을 내면서 여러 다른 지역에 대한 산업 진출에 대해서 뭐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네. 또 관련 통계도 나왔는데 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많이 줄고 있다. 오히려 대미, 아세안 쪽이나 중동 쪽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다행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나오고 아니 있어요. 중국에 물건을 못 파니까 의존도가 줄어들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출의 오류를 국민들에게 지금 속이고 있는 기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예. 마침 다른 지역 수출도 잘 되면서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 포션이 낮아진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 수출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 수출이 네. 많이 꼬꾸라지면서 포션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다변화가 시작됐다는 식의 해석 자체가 어허. 이것도 왜곡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장난도 아니고. 더 보태면 이게 네. 그 미국이나 유럽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하고 중국 하는 게 다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품목 자체가. 그렇죠. 경제 발전 단계와 산업 구조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다변화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안 파는 걸 딴 데 가서 팔고라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중국에 팔던 반도체를 갑자기 유럽에 가서 팔 수 없다. 그럼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도체는 뭐 범용적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은 나머지 우리 주력 산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하고 아세안이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다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중국에 팔던 걸 딴 데 돌려서 팔아서 다변화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몰상식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관료가 이런 경제 관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지난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그 금리 저희들 그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기준금리 동결하고 나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는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 관료들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목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은 장기 저성장 구조에 맞춰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구조개혁이 왜 안 되냐? 말하자면 정치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자면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한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진단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예. 대신에 이제 대안으로 또는 처방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사실 어려운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진단은 뭐 솔직한 진단을 하셨다고 봐요. 장기 저성장 구조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 개혁이 필요한 거 맞고요. 네. 이게 정치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또 맞습니다. 네, 근데 네. 한국은행 총재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배경에는 이게 금리에 대한 압박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자꾸 낮추라고 오히려 하는 압박이 상당한 것 같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계속 낮춰라. 그렇죠. 미국도 금리 올리고 물가도 올려서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막는 정도가 아니고 내려라는 압박을 굉장히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가 뭐 금리 낮춰서 재정 더 풀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불만을 표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압박을 엄청 받으셨구나 하는 총재가. 예, 그래서 그 기자간담회 이후로 또 이제 여러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제학자들하고의 간담회도 또 2차적으로 있었어요. 그 이후에 네. 거기서도 또 하는 총재하고 그분들의 질의응답을 보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우리가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한테 유도하는 질문의 방향을 보면 네. 재정을 음. 풀어서 뭐 그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유도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그런 질문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창용 총재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즉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데 정부는 구조적으로 구조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한국은행만 쪼아서 금리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 불만이다. 불만의 표출이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이 드는 근데 것이죠. 물론 예. 이제 그런 측면 이제 교수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는 총재 뭐 예. 예를 들어서 기재부 기획부총리 예.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그 금융이나 또 경제나 이런 부분에 큰 맥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예, 입에서 권한을 가진 분들. 우리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멘트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 자체는 예. 사실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그런 선언을 알고 있어도 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하는 총재가 그걸 선언했다는 게 사실은 좀 의미는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장기 저성장 구조에 돌입했다. 구조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와 정부의 무책임이다. 라는 진단까지 다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장기 그래요. 저성장에 지금 빠졌다라고 하면. 이창용 총재가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해외
노동자들을 노동력. 가져오는 문제, 네. 또 교육개혁, 뭐 서비스 산업 발전, 반도체만 우리가 의존할 수 없으니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거, 국제화하는 서비스 하자 거, 뭐 이런 이랬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문제 진단하고 처방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개혁이라든지 대학 종업 문제, 교육개혁 같은 문제 현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근데 네. 이거 해결한다고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해외 이주 노동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대신에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제화돼 있기도 합니다. 예, 저 강남이나 이쪽을 가보면 적어도 성형 네. 완전히 국제화돼 네, 있던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그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대체할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큰 문제의식을 던지신 거에 비해서 해결책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던지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듣고 외국의 기관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1년부터 제조업 위기 국면에 들어갔어요. 제조업의 네. 고도화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중화공업 중심의 공정혁신 중심으로 가던 산업 발전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혁신 경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구조개혁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네.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개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기득권인 재벌 대기업 이해와 상충되기 쉽고 네. 우리 관료들의 이해하고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없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현안이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정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했는지는 100% 이해가 가나 대안은 동의하기 어렵다. 본질을 그리고 비껴갔다라는 이제 판단이셨고 우리 박지동 평론가님은 어떻게 하는 들으셨어요? 이제 총재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4대 문제, 연금, 노동, 교육 뭐 이런 부분의 구조 개혁을 얘기했는데 네. 이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이 문제들은 사실은 인구 저출산 문제의 하위 문제예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세계적인 그 경제 뭐 저 분석 기관이라든지 우리에서 다 이미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우리 0.78인가? 합계 출산율이. 합계 출산 0.78이고요. 예. 만약에 이대로 가고 있으면은 그냥 저출산 그 자체가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팩터로 작용할 겁니다. 예.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면요. 5,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2030년 정도부터는 이 정도 인구 구조를 못 바꾸면은 매년 0.3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요. 예,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40년부터는 0.7, 50년부터는 0에 수렴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으로 만드는 게 인구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문제 때문에 또 노동 문제도 생기는 거고, 예, 예. 인구 문제 때문에 대학 교육이라든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려주는 근본적인 처방을 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진단을 세게 하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주민 문제, 노동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본질을 비껴갔다. 그런데 인구 문제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당위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해요. 네, 네. 왜 저출산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맞습니다. 물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불안정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구조를 바꿔주는 개혁들이 없이는 사실 인구 문제 바뀌기 어려워. 물론 여기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보완적인 것만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질을 못 건드렸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외생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 네. 뭐 미중 무역 갈등까지 포함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이 새로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하면서 포지셔닝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 통상의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이야기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밋밋하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당위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측면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저는 알겠습니다. 실망을 느꼈습니다. 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얘기했는데 어쨌든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성장 기조로 가거나 또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걸맞는 산업 구조,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거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고요. 이 과제 하나씩 저희들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짧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전세 둘 중 하나는 위험하다. 역전세 경고했어요. 절반 이상이 역전세로 그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전세 시장이 위험한 상태입니까? 네, 지금 한은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게 깡통 전세, 그러니까 집값보다 전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해서 8.3%가 지금 늘었어요. 예. 1월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하반기에 이 전세가 36%, 내년 상반기에 36%가 이제 만기가 돌아와요. 그다음에 역전세는 지금 있는 전세보다 새로 들어올 전세가가 더 낮은 거. 예, 그렇죠. 역전세는 지금 같은 기간보다 25%, 아니 전체적으로 25%였는데 지금 52.4%. 그러니까 두 집 중에 하나가 역전세 위험인 그러네.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만기가 올 하반기에 28%, 내년 상반기에 30% 해서 줄줄이 지금 전세 물량의 거의 60-70%가 깡통 전세 아니면 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역전세 상황이에요. 위험에, 깡통 그것도 전세.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들이죠.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년 전에 전세가가 제일 높았을 때 예. 계약들이 지금 2년이 끝나면서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DSR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역전세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아닐까. 빚 내서 빚을 갚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달리 크게 지금 대책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사실 집값이 반등이 잘 안 되면은 정부가 이런 보증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역전세에 대한 대출 부분들이 결국은 국고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에서는 역전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DSR에 대한 예외적인 대출 허용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답답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대출을 허용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당장은 대책이 없는 상황.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평론가 박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